전원책의 출발 새아침.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아침의 전원책 변호사입니다. 민주주의의 대원칙 중 하나는 권력 분립입니다. 입법, 행정, 사법부가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것이죠. 흔히 우리 대통령제를 두고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비판합니다마는 그건 바꾸어 말하면 국회와 법원이 권력의 시녀 노릇을 해서 제대로 된 입법 통제와 사법 통제를 하지 못했다는 말이 됩니다. 프랑스 혁명 직후 나온 인권선언에는 아주 유명한 말이 찍혀 있습니다. 권력의 분립이 확정되지 않은 사회는 헌법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 우리 정치인들은 인권선언의 이 조항이 뭘 의미하는지 알기나 하는 걸까요? 11월 19일 화요일 순서입니다. 어제 박 대통령이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야당이 제기한 문제를 포함해서 여야가 합의하면 받아들이겠다고 말했습니다. 권력 분립상 당연한 이 말을 두고 여야의 반응이 엇갈립니다. 어쨌든 새누리당은 예산안과 법안 처리가 급하고 민주당은 정치적 쟁점에서 무언가 소득을 얻어야만 명분이 서게 됐습니다.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입장, 오늘은 먼저 민주당 입장을 듣겠습니다. 1부에서 국회 기재위 민주당 간사 김현미 의원을 연결합니다. 주일 한국대사관에서 일제 때 강제징용 명부 등이 발견됐습니다. 상당한 폭발력을 가진 문서입니다. 2부에서 한신대 하중문 교수 연결해서 이 명부의 의미와 최근 한일 관계에 대해서 의견을 듣겠습니다. 길거리 흡연 금지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찬성하는 이도 많지만 도대체 어디서 담배를 피워야 하느냐는 불만이 터져나옵니다. 법안을 발의한 강기훈 의원을 3부에서 연결합니다. 매주 화요일은 문화를 울리는 세상 문화포커스를 마련합니다.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 출발합니다. 잠은 인생의 사치라던 에디슨. 하지만 그의 열정을 지켜준 것도 깊은 잠이었습니다. 짧게 자도 깊고 편안하게. 시대의 리더와 함께한 시몬스. 당신의 인생과 함께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시몬스. 튼튼한 타이어 들어간 금호 타이어 금호 튼튼한 타이어 들어간 금호 타이어 금호 언제나 오래오래 들어간 금호 타이어 튼튼한 트럭 타이어 금호 타이어 매장에서 신제품 RA50을 찾으세요. 뉴스의 흐름을 짚어드립니다. 뉴스의 가치를 열어드립니다. 출발 새아침 뉴스 브리핑. 주요 뉴스 살펴드립니다. 뉴스 브리핑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조간 헤드라인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공 넘겨받은 여야, 삿바 싸움 시작됐다. 이런 거 있고요. 대선 개입 의혹 등 현안 또 외면, 국회로 갈등 떠넘겨. 상반된 해석입니다. 대선 개입 특검, 결국 거부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또 아이스크림값 미국의 4배, 독점 수입이 부풀린 바가지. 그리고 지방 부자 도시들 서울 안 부럽소. 이런 내용까지 있습니다. 예, 이 박 대통령이 어제 여야가 합의하면 뭐든지 받아들이겠다. 이 말을 해석하는 그 시각이 각각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대통령 시정 연설에 대해서 그런데 결국 야당들이 이제 반발했죠. 네. 역시 특검도의 문제가 최대 걸림돌인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박 대통령 어제 최근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여러 문제라고 이렇게 현안을 딱 특정하진 않았죠. 그러면서 여야가 충분히 논의해서 합의점을 찾아주신다면 뭐 따르겠다 이런 이제 내용을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국가기관 대선 개입 관련 그 사건, 특히 그 특검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는 대로 책임을 물을 일이 있다면 반드시 응분의 조치를 취할 거다. 이래서 사실상 거부 의사를 이제 표명을 한 거죠. 이렇게 되니까 이 민주당, 강력히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이 된 겁니다. 예. 이 새누리당이 특위 설치는 그러니까 그 국정원 개혁특위 네. 이 얘기인데 특위 설치는 수용하겠다 이렇게 했죠. 예,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이 특검과 더불어서 특위, 그래서 양특위라고 이제 부르고 있죠. 예. 양특을 모두 수용해야 한다 이렇게 계속 요구를 해 온 상황인데요. 이런 속에서 어제 시정연설 이후에 이제 야당이 반발이 이제 굉장히 심했는데. 그러면서 새누리당이 일단 국정원 개혁 위한 그 국회 특위 설치 제안은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지금 나선 거죠. 그런데 민주당은 양특 다 받아야 한다. 이러면서 일단 거부를 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그 여야 모두 의원총회를 연다 그래요. 그 향후 그 전국 운영 방향 논의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어떤 결론을 낼지 또 이게 좀 주목이 되는 상황입니다. 예, 어제 그런데 막상 이 뉴스 시간에 관심을 끈 사건은 이 대통령 시정연설보다도 시정연설 뒤에 민주당 강기정 의원과 그 경호 경찰들이 충돌한 사건. 네. 예, 그래서 경호 경찰이 또 다쳤더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 사건인데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그러게요. 이 야권이 결과적으로 좀 할 말이 없어지는 그런 그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예. 어제 이제 그 사건 뒤에 강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국회 본관 앞에는 국회의장이나 교섭단체 대표 또는 의장들의 차량만 세울 수 있다. 어느 정권의 시정연설에도 이렇게 경호차를 차벽까지 설치하고 오랜 시간 의원들의 출입을 막은 경우는 없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경호실 버스 배치 자체가 문제였다. 이런 얘기를 한 거고요. 그러면서 100번 양보해서 내가 차벽으로 된 차량의 문을 발로 찼다고 하더라도 2명 이상의 경호원이 목을 젖히고 양손을 꺾고 허리춤을 잡는 행위 3분 이상 계속했다는 것은 이건 거의 그 무소불위, 차지철 같은 용서할 수 없는 폭행 행위다. 이렇게 이제 반박을 했습니다. 예. 반면에 이제 경호실은 또 언론에 그 강기정 의원 폭행 사건 보도 참고 자료를 이제 배포를 했는데요. 22 경찰 경호대 운전 담당 현모 순경이 강 의원으로부터 안면을 가격당해서 서울시내 한 병원으로 응급 후송돼서 봉합 치료를 받고 있다. 그러면서 이 강 의원의 폭력 행사에 대해서 법적 조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법적 공방으로 갈 수도 있겠네요. 예, 어떻든 그 의원 신분으로 이 경호 차량의 운전기사든 경호원이든 이 폭행을 가했다는 것은 이 외국 같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일단 예. 품위라는 측면에서 이건 말이 안 되는 행위죠. 예, 어제 시정연설이 주 내용이 예산안에 관련한 거였는데 또 대통령이 예산안을 제때 처리를 당부하기도 했는데 네. 지금 8월 말에 시한은 결산 심의도 아직 못하고 있죠? 예, 마무리가 아직 안 됐습니다. 이 국회법에 따라서 9월 정기국회 전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8월 말까지는 이제 이걸 마쳐기로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야 공방으로 해서 각종 일정이 좀 지연이 된 상태인데요. 결국 정기국회로 넘어왔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지금 발목이 잡히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민주당이 또 상임위 활동 참여 중단을 잠시 하기도 했고 이런 식으로 계속 늦어져 가지고 워낙은 지난 15일 본회의에서 이 결산안 처리를 하려고 했는데 그 시점도 지금 넘긴 상태가 돼버렸거든요. 예. 이렇게 되면 예산안 심의 절차도 전반적으로 늦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더욱이 문제는 부실심의인데요. 예. 법률소비자연맹이 조사를 했더라고요. 국회 상임위 회의록을 쭉 검증을 해봤더니 이 지난해에 비해서 그 상임위별 결산 예비 심사 기간이 큰 폭으로 축소가 됐다는 겁니다. 평균 2시간 13분 정도 줄어들었다 그러네요. 그나마. 예. 예, 일본 아베 신조 총리가 한편은 우리를 씹어대면서 또 한편 한일 정상회담 빨리 하자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었는데 네. 이번에 박 대통령의 공동 역사 교과서 제안을 환영하고 나섰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14일에 박 대통령이 서울 국립외교원 창립 그 기념 국제회의에서 공동 역사 교과서 발간 필요성을 언급을 했죠. 한중일이 같이 역사 교과서를 만들어보자 이런 얘기를 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초기에는 일본 그 관방장관이 상당히 좀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일본 측의 입장과 노력을 한국 측에 충분히 설명해 왔다면서 그런 그 메시지를 있는 그대로 한국 측이 받아들였으면 된다. 좋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교육장관이 다시 의견 표명을 했는데요. 대환영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과연 그 배경이 뭐냐. 지금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하고 그 학구분 문부과학상은 이 둘 다 그 극우적 발언으로 각각 관심을 그렇습니다. 예. 한일 정상회담을 결국 조기에 성사시켜 보겠다 이런 의도 아닐까요? 예, 그런 의도가 1차적으로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 이외에 좀 그 배경에도 좀 더 배후에 좀 더 다른 생각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지금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 일본 같은 경우에 이미 그 역사 문제와 관련해서 그 정해진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 공동 교과서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의사를 더 피력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라고 볼 개연성도 없잖아 있다. 예, 그런 또 분석도 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브리핑 이종원 박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열입니다. 진솔하고 속 시원한 출근길 정통시사 프로그램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지금 저도 여러분과 함께 듣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서 야당이 제기한 문제를 포함해서 무엇이든 여야가 합의하면 받아들이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의 연설에 대한 해석과 반응은 다 다릅니다. 일각에서는 특검을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하는가 하면 일각에서는 원론적 답변으로 이해합니다. 어떻든 야당의 반응은 차갑습니다. 김한길 대표는 말씀은 많았지만 정답은 없었다고 말해서 일단 부정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당장 예산안과 법안 처리에 목을 맨 새누리당이 답답하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민주당 역시 민생이 걸린 법안과 예산안을 팽개쳐 둘 수만은 없습니다. 오늘은 먼저 민주당 입장을 듣겠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현미 의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 어제 시정연설을 했는데요. 이 민주당의 공식 입장은 무엇입니까? 공식 입장은 우리 김한길 대표께서도 얘기하셨듯이 말씀은 많았는데 국민들이 듣고 싶었던 이야기를 하지 않으신 좀 아쉬운 연설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해서 어제의 말씀만으로는 지금의 그 어려운 정국을 풀어가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아쉽게 느끼신다는 얘기군요. 네네. 예, 어제 그 시정연설에서 최근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여러 문제점을 포함해서 무엇이든 여야가 합의하면 받아들이겠다. 이런 취지로 박 대통령이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 특검이나 국정원 개혁특위 문제에 있어서 대통령의 진전된 태도로 봐도 좋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제 연설을 들으면서 대통령께서 사용하시는 말씀, 워딩에 좀 워딩에 대통령의 뜻이 좀 반영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국정원의 선거 개입이라는 단어를 단 한 번도 쓰지 않았고요. 정치 개입이라는 단어는 몇 번 쓰시던데 선거 개입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한 번도 쓰신 적이 없고 지금의 문제에 대해서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 이런 식으로 우회적으로 표현하시는 것을 보면서 현재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들,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거론하는 것 자체를 회피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인정하고 싶지 않는 속마음을 표현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어제 대통령께서 여야가 합의하면 수용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는 민주국가에서 당연하죠. 여야가 합의하면은 행정부가 수용하는 건 당연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하나만한 말씀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지난 그 7월 달에 이미 김한길 대표하고 황우려 대표 사이에 국회 국정원 개혁 특위를 준다거나 NLL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자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7개 항에 대해서 합의가 다 됐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것을 틀고 무산시킨 것이 바로 대통령과 청와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여야가 합의하면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는 약간 시기적으로도 늦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 또한 그 내용이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문제가 국정원 개혁 특위와 국정원의 재선 개입에 대한 특검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것을 다 들어주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내심 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쉽다. 이걸로는 좀 전국을 풀기가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현재 민주당에서는 특검과 국정원 개혁특위 이 두 개를 예산안과 법안 처리 등과 연계하겠다 이런 입장이죠? 연계하겠다는 얘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 예. 예, 근데 지난번에 다른 분들하고 인터뷰를 하니까 사실상 연계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모든 건 여당에 달려있죠. 예. 그런데 어떻든 그 특검과 예산안을 이렇게 사실상 연계가 되어 있다시피 되어 있는데 이 최악의 경우에 연내 처리가 되지 않고 준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역시 민주당에도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가정을 하시고 질문을 하시기 때문에요. 제가 답변드리기 좀 적절하지 않을 것 같고요. 예. 여당이 성실하게 응해온다면은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사태는 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 박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을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가장 큰 역점을 두고 이를 바탕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는데요. 예, 그 점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역대 어느 정부치고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이야기 안 한 정부가 없죠. 근데 문제는 그 내용을 어떻게 담고 있느냐.
누구를 위한 경제 활성화이고 어떠한 일자리를 창출하느냐 이것이 항상 핵심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제 대통령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일자리 정책을 들어보니까 이것은 그 일시적인 일자리, 허드렛 일자리들 같은 것들이죠. 비정규직 일자리 정책들을 지금 일자리 정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일자리 정책을 가지고서는 서민들의 삶을 개선시킬 수가 없죠. 어제 시정연설 하시면서 취업자 수가 3달 연속 40만 명 이상 증가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기재부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는 것처럼 슈퍼추경을 편성해서 일시적인 일자리 사업 효과들을 낸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갖고는 어렵고요. 구체적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될 수 있는 사업들을 내놔야 되는데 어제 대통령의 연설 속에서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주로 시간 선택제 일자리라든가 패초월 멘토링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건데 사실상의 사전 조사라든가 구체적인 사업 계획 자체가 좀 문제가 많은 사업들을 얘기하셔서 좀 아쉽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어떻든 좋은 양질의 일자리, 그 시간제 네. 일자리가 아니고 정규직의 일자리가 늘어나려면 기업이 네. 투자를 하고 경제가 활성화되어야 되는 건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일자리 정책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어떠한 사업을 펴느냐도 결정이 되죠. 거꾸로. 예. 예. 이 정부는 그 내년도 경제 성장률을 3.9%로 전제를 하고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정부가 예정한 이 3.9% 성장치, 이 성장 전망치, 이건 IMF가 3.8%죠. 그리고 한국은행 또 3.8%, ADB는 3.5%고요. 그리고 민간 경제연구소는 대부분 3.5% 내외입니다. 얼마 전에 나온 하나경영연구원이 3.4%까지 낮췄는데 이 전망치를 비교를 해보면 우리 정부가 가장 낙관적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항상 정부가 경제 성장률을 낙관적으로 내놓죠. 그래서 이제 이게 경제 성장률이 낮아진 그 자체에도 문제가 있지만 이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경제 성장률을 근거로 그 세입 전망을 짜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내년 예산안을 항상 경제 성장률을 기초해서 짜는데 그러다 보니까 과다하게 세수를 예상했다가 이것이 달성되지 못해 가지고 추경 예산을 편성하는 일이 올해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때, 그러니까 2012년 작년 같은 경우에 3.3%의 경제 성장률을 예측했는데 2%밖에 못했고요. 올해도 4% 전망했다가 2.7%밖에 못해가지고 추경 예산안을 편성을 했죠. 9조 1천억 원의 세수 손실이 발생했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정부가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건 좋지만 근거 없이 약간 과다하게 낙관적으로 경제성장을 전망을 해서 이렇게 예산안을 짜오게 되면은 세수 손실이 발생해가지고 또 국채를 발행하게 되고 추경을 하는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데 이제 이런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제가 이 성장치에 관해서 여쭤본 것은 이 3.9%에 맞춰서 이제 정부 예산안이 내년도 357조 원으로 짜여져 있는데, 네네. 예,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 복지를 하려면 그 재원이 있어야 되는데요. 예, 뭐 어쨌든 세금을 많이 거두든지 빚을 내든지 성장을 하든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건데 이 결국 그 3.9%든 뭐든 일단 세법이 개정돼야 될 텐데 그렇죠. 예, 현재 그 정부가 내놓은 세법 개정안 그게 8월 8일 날 내놓은 거죠?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 입장은 무엇입니까? 세법 개정안은 이제 그때 정부가 발표를 해서 저희가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 소득세 과표 구간 조정하는 문제가 있었었죠. 그래서 세액공제로 이제 바꾸면서 중산층 서민들 특히 월급쟁이들에 대한 그 세수 증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정부가 다시 이제 부랴부랴 다시 개정을 내고 그랬는데요. 저희 당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그 정부 재정 상태로는 국가 사업들을 좀 할 수 없고 박근혜 대통령이 내놓은 공약가계부 사업만 하더라도 130조 원의 지금 세수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의 정부가 내놓은 세법 개정안으로는 어렵다. 일단 이제 지금 낸 안만 보더라도요. 이걸로 5년 동안에 5조 원밖에 세수가 늘지 않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느는 게 아니라 100억 원이 지금 주는 그 세법 개정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부의 세제 개편안으로는 사업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고요. 저희 당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명박 정부 때 단행했었던 부자감세 철회 문제가 사실상 가장 시급하죠.
부자 감세를 처리하게 되면 5년 동안에 50조 6,500억 정도의 세수 증가가 된다라는 것이 지금 저희 집계고요. 그러면 연간 10조 정도의 재원이 확보되기 때문에 다른 것을 하기 전에 일단 이 부자 감세 처리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나, 이게 저희 당의 분명한 입장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세법 개정안 같은 걸 보게 되면요, 중산 서민층에 대한 세부담을 증가시키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예. 지난번에도 지금 쟁점이 됐었던 것들인데요. 정부가 의제 매입 세액 공제율 같은 경우에 음식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거를 축소하는 안을 냈다가 이제 음식업계에서 이제 저항을 하니까 이거를 조금 다시 이제 인상한 게 있고요. 여전히 이제 고물상이라든가 중고차 매매상들이라든가 이런 중산 서민층이 하고 있는 사업들, 자영업자들에 대해서 의제 매입 세액 공제율을 축소해서 사실상의 세부담의 증가를 가져오는 이런 세제 개편안을 가지고 와서, 이거는 세제 개편안의 방향이 중산 서민층에게 부담을 주고 부자들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이런 법안이기 때문에 저희 야당으로서는 국회에서 좀 강력하게 좀 논의를 해야 되지 않나, 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김 의원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또 한편 보면 우리나라가 그 자영업자까지 계산을 하면 네네. 소득세를 안 내는 분이 50%나 됩니다. 네네. 그래서 보편적 납세부터 해야 되고 그다음에 보편적 증세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주장들이 있는데요. 문제는 그런 것보다는 방금 말씀하신 부자 감세 문제요. 네네. 예, 그걸 이제 보면 하나는 소득세고 하나는 법인세인데, 그렇죠. 소득세의 경우에는 예, 사실 예. 금액도 얼마 되지를 않습니다. 결국 네. 그리고 소득세는 이 고소득층뿐 아니라 중산층도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결국은 이제 법인세를 다시 올리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 당이 내놓은 소득세법 개정안은요, 중산 서민층에 대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최고세율 구간이 과표 구간 3억 원 이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예, 그걸 1억 한두 5천으로 구간으로- 낮추자는 겁니다. 그럼 한 구간을 늘리는 게 아니라 현재 구간에 3억으로 잡혀 있는 최고세율 구간을 1억 5천으로 하향 조정하자라는 것이 저희 당의 예. 소득세법 개정안의 내용이고요.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과표 구간 200억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최고세율 구간이. 예. 거기에 저희는 500억 원 구간을 새로 하나 증설하자라는 것입니다. 네, 그것이 저희 그 법인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네. 예. 민주당은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법으로 8대 법안을 정했더라고요. 예. 8대 법안을 정한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경제 민생 법안을 50여 개 준비를 했는데, 이제 예. 그 중에 이제 기자들 눈에 8개가 들어왔나 보죠. 예. 근데 그 중에 예. 이 학교 급식법 개정안, 영유아 보육법 같은 법안들이 있던데, 네네. 이 법안들도 지난번에 언론 보도를 보면 물론 일부 보도입니다만은 예산안과 연계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지금 계속해서 저한테 물어보시는 게 이제 이 예산안하고 예. 이런 것들을 연계할 것이냐, 이런 질문을 자꾸 하시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저희는 야당이니까요. 정부 여당에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을 취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야당이 어떻게 하는 것인가는 항상 정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 저희가 무슨 예산안과 연계하겠다 이런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는 없고요. 정부 여당에서 학교급식법 문제라든가 학교급식이라든가 영유아보육법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전향적인 태도를 내놔야죠. 왜냐하면 지금 학교급식법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걸 세부담을 전부 다 지금 재정을 부담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예. 교육청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보육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고보조율을 지금처럼 10%포인트만 인상하게 되면요, 광역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기초단체 같은 경우에도 보육에 들어가는 예산의 규모가 수백, 수천억씩 되기 때문에 다른 사업들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가 급식이라든가 영유아보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중앙정부가 해야 될 보편적 복지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재원을 부담하는 그런 정책을 펴는 것이 책임 있는 통치행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결국은 이제 무상급식 그리고 무상보육하고 기초연금 이 세 개가 네네. 이 지방정부가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렇죠. 예. 거기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10%든 주겠다는 것을 20% 정도로 더 늘리겠다. 네네. 예. 근데 하나만 추가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 기초연금과 관련해서 정부는 지금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하위 70%에게 차등 지급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네. 예, 그런데 민주당은 하위 70% 전원에게 20만 원씩 전액 네, 지급하자는 거죠? 예, 예. 근데 저희 당의 입장은 지금, 노인연금,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했을 경우에 예. 단기적으로 국민연금 제도 자체를 훼손하게 된다. 이것은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이 예. 이번에 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추천하신 문영필 장관 후보인가요? 근데 그분도 이런 방식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을 했었죠. 그래서 기초연금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국민연금을 어떻게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끌고 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장기적인 미래를 위해서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연계하는 그런 지금의 대통령의 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민주당에서는 예. 하위 70% 노인들에게 어르신들에게 20만 원씩 고르게 하는 것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노인들에게 당연한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동시에 미래에 이제 국민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기반이 되기 때문에 그 방식을 저희 당은 채택했습니다. 예, 그런데 결국은 이제 재원 문제인데요. 네네. 예,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보편적 복지를 하려면 네네. 이 세법 체계를 완전히 뜯어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 예컨대 서구처럼 부가세를 20% 정도로 상향한다든지 네네. 하는 식으로 해서 재원을 마련하지 않고는 이 보편적 복지는 결국 그 다음 세대에 그 빚만 넘겨주는 꼴이 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지금 정부 새누리당에서 사실상 부가세 인상을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고 저희들은 보고 그런 문건들도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발견이 되었죠. 그래서 저는 아마 정부가 이제 부가세 인상안을 머지않아 들고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조세는 기본적으로 공평과 정의가 우선 되어야만이 국민들에게 납세자들에게 동의를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부자 감세에 대한 철회가 없이 보편적 증세라고 할 수 있는 부가세 인상을 하게 되면은 조세 정의에 부합하지 않죠.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준 것을 원상회복시키지 않고 부가세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다 동일한 세율의 세금을 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은 조세에서 역진성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 이거는 예. 정의롭지 않은 것이죠.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재벌들에게 깎아줬던 세금을 원상 회복시키지 않고 소주 한 병을 만약에 산다 그러면 이건희 회장도 200원 세금 내고 노숙자도 200원 세금 내고 이러면은 그건 정의롭지 않죠. 깎아준 세금을 먼저 원상 회복시키고 난 다음에 그래도 재원이 부족하다. 그럴 경우에는 국민들에게 의견을 물어서 국민적 예. 합의를 통해서 가는 것이 정의로운 조세 정책이고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있어서 가는 거지. 그렇지 않고서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준 것들에 대해서는 손대지 않고 서민들의 세금을 사실상 늘리는 부가세 인상 문제를 가지고 온다면 이거는 국민들의 엄청난 조세 저항을 불러일으켜 것이다. 이것은 뭐 명확한 예. 사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 부자들이 세금을 깎아준다고 자꾸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그건 이제 법인세 문제인 것으로 제가 저희는 이게 알고 법인세와 있습니다. 소득세 문제를 예, 저희 소득세 일관되게 문제는 하는 부산시도 거죠. 다 권리가 네. 있는 문제고, 예, 알겠습니다. 그 점은 네, 다음에 네. 한 번 더 의논하기로 하죠. 예, 네, 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국회 기재위 소속 민주당 간사인 김예매 의원이었습니다. 지휘자 금난사입니다. 높고 낮은 금관악기와 목관악기까지 개성 있는 음들의 하모니를 만들 수 있는 건 하루하루 열심히 기록하는 습관입니다. 최고의 하모니를 위한 금난세 씨의 노력은 매일매일 양지 다이어리와 함께합니다. 나의 역사 속엔 언제나 양지 다이어리. 저 김광규 여행도 혼자 하고 쇼핑도 혼자 하고 보험가입도 인터넷에서 혼자 하죠. 아주 쉽고 편하게. 새벽 3시까지 4단계로 간편하게. 삼성생명 인터넷보험 라운지. 인터넷 보험도 삼성생명이 만들면 다르네. 삼성생명 인터넷보험 라운지. 지금 클릭.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별, 지구. 하지만 누군가에겐 목마름의 별이며 어둠의 별이기에 우리는 지구의 바다를 인류의 마실물로 바꾸고 지구의 자원을 인류의 빛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지구의 가치를 높이는 기술, 두산중공업. 예, 출발사심 1부였고요. 잠시 뒤에 2부 이어갑니다. YTN 라디오 다문화 캠페인 98년 프랑스 월드컵에서 우승컵을 나는 프랑스 축구대표팀. 우승의 주역은 이민자 2, 3세였습니다.
알제리 출신의 지네딘 지단, 모로코의 티에리 앙리, 세네갈의 비에리아 등이 주축이 된 이른바 흑백 대표팀이 감동적인 우승컵을 들어올리자 프랑스는 사회 대통합을 이루어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모여든 다양한 사람들이 공존하며 사는 곳 대한민국. 제2의 지단, 제2의 앙리가 바로 이곳 대한민국에서 탄생할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이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농산물 직거래 바로 알기. 농산물 직거래는 어렵다? 아니다. 제철 꾸러미 신청 한 번이면 제철 농산물이 매주 산지에서 식탁으로. 싱싱장터 클릭 한 번으로 싱싱한 농산물을 저렴하고 편리하게. 농산물 직거래는 믿을 수 없다? 아니다. 로컬 푸드 직매장에서 우리 동네 농산물을 보고 믿고 구매까지. 건강함과 신선함을 한 번에 믿을 수 있는 농산물 직거래. 대한민국 유통을 바꾸다. 이 캠페인은 농림축산식품부와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함께합니다. 출근길 정통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예,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2부 시작합니다. 지금 시각은 7시 40분 40초 되고 있습니다. 출근길 도로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유보인 캐스터. 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이른 아침 사고 소식인데요. 동서문로 성신여대 입구역에서 기름교 방면으로 중간 지점에 승용차 간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다행히 정체는 없습니다만 일부분 주의해서 지나셔야겠고요. 반대쪽 기름교에서 성북구청 사거리 구간 속도를 못 내고 있습니다. 도봉로가 도심 쪽으로 수유역 부근과 미아 사거리에서 기름역 구간 속도 내기 어렵고요. 종로는 도심 쪽으로 용두동 사거리에서 동대문역 지나기 어렵습니다. 을지로나 퇴계로 지나기는 괜찮고요. 신촌로가 이대역에서 신촌기차역, 반대쪽 창전 3거리에서 신촌교차로 구간 짧은 구간이지만 정체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현대증권이기에 가능한 혜택. 스마트 에이블로 한 달에 한 번 스마트폰 주식 거래를 한다. 통신비를 받는다. 금융상품 거래를 한다. 평가 금액에 따라 통신비 혜택을 더 받는다. 2013년엔 쭉 모두 모아 통신비 이벤트.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 에이블 현대증권.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나랑 결혼해 줄래? 내 속까지 풀 스테인리스로 건강하고 깨끗하게 지켜주고 아껴주고 싶으니까 쿠쿠 풀 스테인리스 2.0 에코. 매일 너와 쿠쿠하고 싶어. 쿠쿠. 예, 지난 6월 주일 대사관 청사이전 때 1950년대에 작성한 일제의 강제징용 피해자 명부, 3.1운동 희생자 명부, 관동 대지진 학살 조선인 명단 등이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이 자료들은 과거사 문제로 한일 관계가 냉각된 상황에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요즘 도가 넘은 발언을 계속하고 있죠. 얼마 전엔 한국은 협상조차 할 수 없는 어리석은 나라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아베의 최측근 하기보다는 정한론까지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아베 신조 총리는 한일 정상회담을 원한다는 뜻도 피력하기도 했죠. 가깝고도 먼 이웃 일본, 한일 관계에 대해서 전문가의 의견 듣겠습니다. 한신대 일본학과 하중문 교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 6월 제가 모두에서 말한 대로 일제 때 강제징용 명부 등이 주일 한국 대사관에서 발견됐습니다. 네. 오늘 아마 정부에서 발표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네. 이 수록된 일은 또 총 20만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 자료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예, 지난 2005년인데요. 예. 그러니까 외교문서에서 그때 한일협상 당시 정부가 징용자, 군인, 군속을 합쳐가지고 103만 명인가 하는 숫자를 산출해냈다고 그러거든요. 예. 근데 이거에 대한 증빙 자료가 나오지 않았는데, 한일회담 당시에 한국 정부가 작성했던 여러 가지 구체적인 실증적인 자료가 처음으로 나오기 시작한 게 아닌가 싶어서요. 그런 면에서 당시 한일회담의 정부가 어떤 자세를 임했는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고 판단됩니다. 예, 이 자료는 이승만 정부 시절에 네. 그리고 6.25 전쟁이 발발했던 1950년대 초반에 만들어진 것인데 네. 이 당시 우리 정부가 면 단위의 행정조직까지 동원해서 만든 것으로 보인다는데요. 네. 이 문서를 왜 만들었다고 보십니까? 저는 1950년대 초반인지는 조금 제가 의심스러운 측면이 있는 게요. 예.
1949년에 한국 정부가 다시 대일배상 심의회를 만들고 그때 대일배상 조서라는 거를 1949년 말에 만들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때 당시 조사했던 게 꽤 많은 자료였을 거로 생각이 되는데 이게 증빙 서류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2권의 최종적인 조사 보고서만 남아있거든요. 예, 그렇군요. 소실이 되고. 그래서 그와 관련된 자료가 아닐까 추측이 되는데 전쟁 중에 이런 방대한 조사를 했으리라고는 생각하기 어렵고요. 예. 오히려 49년, 50년 한국 전쟁 전에 조사했던 게 아닌가 싶어서 저도 실물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한 말씀은 드릴 수 없습니다만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승만 정부가 그 정부 수립 직후에 만든 것으로 하 교수님은 보시고 있고. 예, 일단은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와는 별도로 이승만 정부가 그 방금 말씀하신 대로. 네. 예, 일찍이 만든 것 외에 나중에 그러니까 이승만 정부가 물러나기 직전에는 57년과 58년에 또 외정시 피징용자 명부 그리고 일본이 우리에게 넘겨준 지방관리 명부 피징용자 사망자 명부 이런 명부들이 있답니다. 네. 근데 거기와 이번 자료를 비교를 하면 중복된 부분도 있고 또 일치하지 않은 부분도 있다고 하는데 네. 예, 이런 것이 장차 배상 문제 등에 있어서 이번 문서가 증거 자료로 쓰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장차 배상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굉장히 낮다고 판단이 되고요. 예. 어쨌든 1965년에 체결된 한일 협정의 청구권 협정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자료에 나왔던 모든 내용을 포함해서 당시 박정희 정부에서 대일 배상에 대한 최종적으로 완전히 해결했다라고 하는 문서에 서명을 했기 때문에 이 자료의 발견이 새로운 배상 협정 회담의 개시를 자극하는 아니면 추동하는 요인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그러면요. 네.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3.1운동 희생자는 그 3개월간 7,509명이다. 이런 식으로 그 아주 축소된 통계밖에 없었는데요. 네. 예, 그리고 관동 대지진 피해자 명단은 애초에 그 밝혀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번 자료가 이 사료로서의 가치는 있다고 보십니까? 그거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 40년대 후반이라든지 뭐 시점에 대해서는 갑니다만 뒤에 조사를 했든지 한국 정부가 3.1운동과 관동 대지진에 대해서 직접 조사를 했다라는 사실은 저도 사실 들은 바가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적어도 일제시대의 식민 지배의 피해라고 하는 부분이 한국 정부가 주체적으로 조사해서 피해의 사실을 증명했다라는 것 자체가 역사적인 사료로서 향후 일본에 대해서 특히 이제 관동 대지진 부분은 3.1운동과 마찬가지로 일본의 인도적인 조처를 요구할 수 있는 지금 단체도 나오고 있고요. 여러 가지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관동 대지진의 피해자, 그다음에 3.1운동의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정부의 새로운 조처를 요구할 수 있는 저는 중대한 근거가 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예, 그렇군요. 이 최근에 그 한국 법원에서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여기와 관련해서 일본 정부 그리고 일본 재계의 반발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 경단련, 우리로 치면 이제 전경련과 똑같은 단체인데요. 네. 이 경단련에서 일본 기업 한국 실수론까지 나오고 네네. 심지어 뭐 일부 얘기입니다만은 우리 돈을 일본 정부가 매입을 해서 한국 원화를 아주 강세로 만들어서 한국 어렵게 하자 이런 정한론 계획까지 나왔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 부분의 문제는 어차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어쨌든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이 있다라는 것 한국 법원의 판결은 굉장히 전향적인 판결인데 현존하고 있는 한 청구권 협정의 틀을 넘어서는 것들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인도적인 조치에서 기업이 보상하려고 했던 것도 아베 정부가 눌렀던 것 같습니다. 압박을 해서.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이러한 서류 자료의 발견이라고 하는 것이 일본 정부에서도 기업의 개별적인 그러니까 한일 청구권 협정의 틀을 건드리지 않는 기업의 개별적인 보상에 대한 내용들을 허용할 수 있는 근거도 되기 때문에 한국 쪽 입장에서는 특히 피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자료의 발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군요. 이 아베 신조 총리가 최근에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발언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독도를 교과서에 자기들 땅이라고 싣는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만은 또 그리고 방위백서에도 이 독도를 우리가 강점하고 있다 이렇게 해놓고 있는데. 네. 근데 문제는 과거 정부보다 강도가 좀 높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아베 신조의 이런 태도를 어떻게 무슨 이유라고 보십니까?
예, 아베 신조 내각에서 이런 일련의 발언을 하는 것 자체가 현재 그 노리고 있는 제일 커다란 그 과제는 역시 집단적 자위권이나 나아가서 개헌의 문제라고 판단이 예. 되고요. 집단적 자위권과 개헌에서 어쨌든 일본 국민들의 여론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주위에 특히 한국과 중국과 같은 그 위협 세력, 일본을 위협하는 특히 북한을 포함해가지고 예. 이런 세력에 대한 정치적인 적대감을 불러일으키는 내셔널리즘이 굉장히 중요한 기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일단 한국이 정상회담에 응하지 않고 있는 굉장히 반일로 가득 찬 국가다. 이러한 식의 정치적 선전을 함으로써 자신이 이루려고 하는 집단적 자위권과 개헌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일본의 그 주간 문춘이라는 잡지 있지 않습니까? 예, 주간 그렇습니다. 문춘이라는 거요. 예, 이 잡지에서 아베 신조가 한 말을 옮겼는데 네. 한국은 협상 조차 할 수 없는 어리석은 나라다. 예, 그렇죠. 이렇게 비하를 했습니다. 뭐 물론 일본 정부가 오보라고 했습니다만은 그건 변명으로 들리고요. 네. 어떻게 보면 노골적인 도발로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 부분은 아마 아베 신조 수상을 비롯해서 그 지금 일본 정부 특히 이제 보수적인 정치가들이 갖고 있는 한국에 대한 속내가 아닐까 싶은 생각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주간문춘 기사를 봤는데 일단 수성 주변에서 나온 얘기를 일종의 전언의 형태로 기사화했기 때문에 정말로 수상이 실제로 말했는가 부분은 증명하기도 힘들거니와 제가 볼 때는 그 직접 발설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은 들고요. 예. 근데 그 부분을 우리가 과해서 봐야 되는 게 분명히 대처의 그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문제는 어리석은 국가라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독도라든지 아니면은 일련의 그 한국 때리기라고 하는 게 노골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자면 그런 기준은 일본의 정가에서 팽배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일본이 최근에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내세우고 미국이 동조를 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네. 특히 뭐 존 케리는 아베가 동북아에서 하는 역할에 대해서 너무 기쁘고 흥분될 수가 없다. 예, 이런 예. 얘기를 했어요. 네. 예, 그거 말고도 미국이 한일과 문제에 있어서 일본 편을 좀 든다는 느낌, 예, 이런 것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분석되는 것이 우리가 중국에 너무 경사되었다고 미국이 판단하는 것 아니냐. 네. 그래서 미국이 불만을 표시하는 것이다. 이런 분석이 있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중국과의 협력은 사실은 안보를 제외한 경제 협력으로 국한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예. 그 중국과 군사동맹 관계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물론 그건 그렇죠. 이미 예. 제도적 한계가 있는 것들이니까 일종의 정서적인 국민적 반응이라는 걸 포함해서 워낙 일본에 대한 실망감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근데 미국은 냉정하게 그 한국에 대해서 지금 현재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한미일을 묶은 일종의 군사적 동맹 관계의 강화는 계속적으로 첨예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게 한일 관계가 경색돼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군사 협력을 추진하는 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일단 현실적으로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의 확보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일본을 지원하는 것이고요. 한중 관계에 대한 견제구는 제가 볼 때는 일정 정도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겠습니다만 그런 측면 때문에 일본에 대해서 과도하게 일본을 후원하는 듯한 모습 그렇게는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예, 이 정부는 역사 문제의 전향적인 해결이 없으면 한일 정상회담은 없다 이런 입장인데 예, 네. 예,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예, 저는 전향적인 해결 지금 현재와 같이 박근혜 정부에서 이끌어왔던 것은 과거 MB 정부 때도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역사 문제가 기저에 깔려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어느 정도의 단계에 올려놓지 않으면 결국 일본 정부가 원하는 페이스대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예. 그런 면에서 전향적인 해결의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위안부 문제를 포함해서 역사계 와수 문제라든지 영토 문제는 조금 힘들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과거사 문제에 대한 전향적인 해결 이 부분은 저는 최소 필요 요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끝으로 짧게 의견 하나 구하겠습니다. 이 아베 신조가 과거사 문제에 있어서 통석의 의미라는 과거 아키히도가 우리 노태우 대통령에게 했던 말을 반복을 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부분은 역시 과거에 했기 때문에 본인도 쓸 수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무를 할 것은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 본인이 오히려 어떤 새로운 조언을 하는 것인가 이게 더 오히려 궁금한 사안인 거죠.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한신대 일본학과 하중문 교수였습니다. 2013년 총결산 하이마트 전국 동시 세일. 김치냉장고 TV 세탁기를 결산 특가로 최고 200만 원 캐시백과 최고 24개월 카드 혜택, 이상 훈수 고객을 위한 최고 100만 원 추가 혜택까지 모두 놓치지 마세요. 전국 350여 개 매장에서 11월 8일부터 12월 1일까지 전자제품 살 땐 하이마트
달리고 싶은 유럽 탑10 개표 결과입니다. 프라하 스쿠터 투어가 선전을 한 가운데 알프스 산악열차를 제치고 1위는 압도적인데요. 내가 사랑한 유럽 탑10 투표 결과는 travel.koreanair.com에서 대한항공 유럽 11개 도시 최다 노선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예, 전원책의 출발사 아침 2부 함께 하셨습니다. 8시 뉴스를 들으시고 저는 8시 1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